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예요. 아이가 둘 있는데 다들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남편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남편 돈이 많은 게 끌려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밤에 만족을 못한 지 꽤 됐어요. 지금은 애인이 한 명 생겨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정을 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니깐요. 지금은 사랑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의 인생 스토리 사연 보내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모가 남달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들이 대시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가니 동네 오빠들이 많이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어요. 2차 성징이 빨리 온 편인데 키도 친구들보다 큰 편이고 몸매도 벌써 여성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생 오빠들이랑 몇 번 사귀어 보기는 했는데 동네가 좁아서 그런지 솔직히 마음에 확 드는 남자들은 없었어요. 그냥 만나서 캔모아에 가서 음료수도 얻어먹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딱 그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대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대학생 오빠들은 남달라 보였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민증 검사를 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친구들과 술집에 가기도 했어요. 술집 사장님께 걸리지 않게 일부러 두꺼운 대학교 전공책을 갖고 가면 걸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대학생 오빠들과 헌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정말 잘생긴 오빠를 한 명 만났어요. 그 오빠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 오빠 자취방이랑 우리 집이랑 비교적 가까웠는데 시간만 되면 오빠 집에서 같이 놀았어요. 그러다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고 그 오빠에게 저의 처음을 주었어요. 그 오빠에게 처음 안긴 날 사실 조금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너무나도 원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조금씩 저도 남자에게 안기는 행복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반년 이상을 오빠에게 무진장 안기었어요. 오빠의 탄탄한 몸이 좋았고 무엇보다 잘생긴 얼굴이 좋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 사귀다가 오빠가 군대를 갔어요.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께 핑계를 대며 오빠에게 안기었고 오빠는 몇 번이고 저를 안아주고 사랑해줬어요. 오빠가 군대를 가기 전날 부모님께 친구네서 하루 잔다고 허락을 받고 같이 입대하는 곳 근처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밤새도록 몇 번이고 오빠는 저를 안아주었고 다음날 아플 정도로 자다 앉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빠가 입대를 할 때 너무나도 슬퍼 눈물이 났고 군대 졸업할 때까지 오빠를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도 3학년이 되고 수험생이 되었어요. 오빠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다니던 학교가 스카이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괜찮은 학교였는데 제 성적으로는 절대 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남자들과 어울리면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적으로는 절대 가지 못할 곳이었어요. 엄마를 졸라서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오빠 제대 후 캠퍼스 커플이 되어서 같이 학교를 누비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는 스카이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오빠를 과외 선생님으로 구해줬어요. 과외를 하게 된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키도 보통에, 얼굴도 보통에 모든 게 보통 수준이었어요.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워낙 잘생긴 얼굴이었기 때문에 과외 오빠는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빠가 100일 휴가를 나올 때까지 편지도 쓰면서 오빠 생각만 하면서 지냈어요. 물론 과외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남자친구가 100일 휴가를 나왔고 오빠랑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빠는 100일 동안 참은 걸 다 풀고 가려는지 계속 저를 안고 또 안아주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오빠에게 안기니 너무나도 좋았고 다음날 다리가 후덜덜거릴 정도로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오빠가 다시 군에 들어가는 날 너무나도 슬펐어요. 오빠 휴가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힘들기 시작했어요. 과외 오빠는 정말 똑똑했어요. 아는 것도 많았지만 착하고 친절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빠랑 과외를 하고 첫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았지만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여태까지 맞은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엄마랑 아빠도 크게 기뻐하시며 오빠에게 보너스를 줬던 걸로 기억나요. 제 점수가 오를수록 공부가 재미있어졌고 똑똑한 과외 오빠가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뇌생남이라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과외 오빠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군대에 있어서 못 만나는 남자친구보다는 외모는 보통이지만 똑똑하고 지적인 과외 오빠에게 끌렸어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100일 휴가 때 천국을 맛보다 보니 얼마 지나자 남자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그리워서 어느 날은 방문을 잠그고 혼자서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괜찮은 편이라서 다시 대학교 근처에서 술을 먹다가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수험생이기도 해서 그런 생활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게다가 과외 오빠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과외 오빠가 점점 좋아졌고 그래서 부모님이 늦게 들어온다고 한 과외날에 제가 과외 오빠를 덮쳤어요. 과외 오빠는 당황했지만 저를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과외 오빠는 생긴 건 순진하게 생겼는데 대단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군에 있는 남자친구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과외 오빠는 그때가 처음이었고 기술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 과외 오빠에게 안기는 날 정말 만족할 만 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 과외 오빠에게 안기는 날이 많아졌어요. 물론 과외 공부는 철저히 했고 주말에 오빠 자취방에 가서 안기거나 과외날 부모님이 늦게 온다고 한 날은 과외가 끝나고 오빠에게 안기였어요. 군대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편지로 이별을 통보했고 과외 오빠랑 사귀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네 학교에 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인서울을 해서 자기랑 오랫동안 연애를 하자고 했어요. 사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오빠가 다니는 학교에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인서울만이라도 하고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그래도 인서울 할 수 있을 만큼 성적이 나왔어요. 그날 기념으로 오빠와 하루를 보냈어요. 오빠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밤새 저를 안아줬어요. 오빠는 처음에는 전혀 스킬이 없었지만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저를 안으면 안을수록 여자를 만족해주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정말 환상적으로 저를 안아줬어요. 수능을 보기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수능날 정말 컨디션이 엉망이었어요. 수능 점수는 최악이었고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울고 말았어요. 수능 점수가 나오는 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재수를 하기를 원했지만 부모님은 재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차라리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서 성적 관리를 해서 편입을 하라고 했어요. 재수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삼수, 사수하다가 아름다운 20대 초반을 다 날린다고 했어요. 차라리 안 좋은 학교라도 대학교 가서 신입생 생활도 즐기고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관리를 잘하라고 했어요. 오빠도 저랑 떨어지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재수를 하면 주말에도 보기 힘들다며 차라리 지방대에 가서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마다 보자고 했어요. 똑똑한 오빠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학교는 충남 쪽으로 갔어요. 주말에 오빠가 놀러 올 수도 있으니 자취를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자취는 절대 반대해서 대학생활 내내 기숙사에 있어야 했어요. 처음 1학년 때는 주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 부모님도 보기도 했고
주말에 바쁘다며 학교에 있겠다 하면서 오빠 자취방에 가서 주말 동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있어서 미팅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학교 때 미팅은 한번 해봐야지 않냐는 대학 친구의 끈질긴 요구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스카이 대학생인데 지방 전문대 다니는 남자는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평일에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모시긴 척 몇 번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정말 잘생긴 오빠를 알게 됐어요. 오빠는 진짜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잘생겼었어요. 같이 미팅에 나갔던 친구들이 다들 그 오빠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오빠가 정말 잘생겨서 얼굴만 보는데도 두근거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남자친구가 있었고 친구들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냥 그날만 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미팅에 참석한 모두가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간 때였어요. 간만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서 바람 좀 쐬려고 잠깐 나왔는데 그 오빠가 담배를 피운다며 따라 나왔어요. 그 오빠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는 잘 즐기지 않는 것 같다고 물었어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스카이 대학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빠는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갑자기 제 입에 입맞춤을 했어요. 원래 담배 냄새도 싫어하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입맞춤을 해서 당황하고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 오빠의 잘생긴 얼굴과 입맞춤의 스킬이 워낙 뛰어나서 저는 오빠를 받아들였어요. 오빠는 손을 조금 움직였고 저는 제지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입맞춤을 하고 나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부끄러워서 노래방에 먼저 뛰어 들어왔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기숙사에 들어오고 나서도 입맞춤을 할 때 가까이서 보던 그 오빠의 얼굴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그 오빠였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둘이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답장을 했어요. 원래 그 주말은 사귀던 오빠 생일이라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잘생긴 오빠의 약속을 거절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어요. 사귀던 오빠에게는 만나기 전날에 전화해서 몸살이 나서 주말에 기숙사에서 쉬어야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빠는 오히려 저를 걱정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사실 잘생긴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좋았어요. 다시 만난 오빠는 다시 봐도 진짜 잘생겼어요. 오빠와 술을 마시니 술이 술술 들어갔어요. 오빠는 자기 방에서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저는 못 이긴 듯 오빠를 따라갔어요. 가서 맥주 몇 모금 더 마시다가 자연스레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오빠는 정말 지금까지 안기었던 남자들보다 대단했고 제가 울부짖을 정도로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미치겠다. 너무 좋다라고 야릇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여자를 여러 번 안아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오빠 자취방이 학교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공강이 맞을 때마다 오빠 집에 가서 안기었고 수업이 다 끝난 저녁에는 오빠 집에서 안기다 자다를 반복하다 기숙사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평일에도 오빠 집에서 밤새 안기고 싶었지만 평일날의 외박은 집에 전화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주말만 기다렸다가 주말마다 오빠 집에서 환상적인 밤들을 보냈어요. 사귀던 오빠와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졸업할 때까지 오빠에게 미쳐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며 매일매일을 만족하며 보냈어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점 관리는 잘했어요. 1년 후 오빠와 함께 졸업을 같이 했고 저는 편입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빠도 서울에 취직을 해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오빠 자취방에서 가서 한 번씩 안기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다행히 편입은 괜찮은 학교에 했고 오빠랑도 계속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대학교에 다니다 보니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오빠랑 얘기하다가 자연스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나 봐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오빠는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오빠는 자신이 부족하다며 이별을 통보했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저도 모르게 오빠의 자존심을 건드렸었나 봐요. 오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떠났어요. 한동안 저는 폐인 생활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고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다행히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몇 명이 남자를 더 만났는데 그냥 그래서 사실 기억이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그러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을 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게 조금 걸리기는 했는데 나이 말고 다른 것은 다 좋았어요. 남편은 잘생기진 않았고 키도 크지 않았지만 나이보다는 어려 보였어요. 게다가 원래도 집이 부유한 편이었고 작게 사업을 하는데 버는 돈도 적지 않았어요. 제가 워낙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컸고 다니는 직장도 괜찮았기 때문에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고 우리는 얼마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게 처음 안긴 날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보다는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남편의 경제력은 미흡한 밤을 충분히 커버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도 순탄했고 결혼 생활도 순탄했고 아이들도 잘 낳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저를 안는 게 결혼 전에도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남편 나이가 들수록 정말 급격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안기는 만족도는 좀 포기하고 대신 돈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어떤 날에는 정말 너무나도 외롭고 만족할 때까지 남자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도 있었어요. 원래 저는 마트에서 실물을 보면서 장을 보거나 백화점에서 실물을 보고 사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물건을 사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보통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가는데 그날은 외출을 했다가 택배를 놓고 가는 택배기사와 마주쳤었어요. 코로나라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몰랐는데 택배기사의 눈과 가슴에 있는 명찰을 보는 순간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밤마다 저를 만족시켜줬던 그 오빠였어요. 제 이름은 흔해서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오빠 이름은 흔하지 않아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빠는 저를 몰라보고 눈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저는 닫히는 문을 잡고 오빠를 불렀어요. 마스크를 내리자 오빠도 곧 저를 알아봤고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오빠에게 잠깐 시간이 되면 차 한잔하고 가라고 했고 오빠는 망설였지만 물 한 잔 달라고 저희 집에 따라 들어왔어요. 오빠는 잘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행복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냥 무한한 미소를 보냈어요.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고 오빠가 가기 전에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하느라 힘들 테니 저희 집에 물건을 갖다 줄 때는 음료라도 한잔하면서 쉬고 가라고 했어요. 오빠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오빠에게서 택배를 갖다 준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오면은 음료 한잔하고 가라고 벨을 누르라고 했어요. 오빠는 벨을 눌렀고 10여 분 집에 있다가 갔어요. 그렇게 몇 번 우리 집에 들였는데 오빠를 보면 볼수록 예전에 안기였던 날들이 기억이 났어요. 오빠에게 한 번 더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오빠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좀 꾸미고 오빠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오빠에게 안기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는 잠깐 망설였고 저는 오빠의 입술을 덮쳤어요. 오빠는 이내 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10여 년 만에 서로를 안았어요. 오빠는 여전히 대단했어요. 오빠에게 안기면서 예전에 안기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제 세포 하나하나가 오빠를 기억했고 오빠의 몸짓 하나하나에 반응했어요. 진짜 이렇게 만족했던 게 언제인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는 택배를 가져다 줄 때마다 저를 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택배를 나눠서 자주 시키고 있어요. 오빠도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가 돈돈거려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저를 안는 게 너무 좋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힘들게 일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했어요. 오빠의 자존심을 건들면 또 떠나갈까봐 최대한 오빠를 지켜 세우며 달래기도 해요. 오빠는 제가 칭찬을 해줄 때는 은근히 좋아하면서 그런 날은 저를 2번이나 안아주고 가요. 오빠도 저도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오빠에게 선물을 사서 줄 때도 있어요. 오빠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빠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좋아해요. 오빠는 안방 침대에서 저를 안는 걸 좋아해요. 왠지 남편보다 자기가 나은 것 같고 이 집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예전에 대학 때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았지만 그 남자친구가 스카이 대학생인데 자신이 뺏은 게 너무나도 좋았대요. 오빠는 정보욕이 큰 것 같아요. 오빠가 남자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는 저를 2번이나 정복해줘서 너무나도 좋아해요. 오빠에게 이렇게 평생 정복당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차피 낮에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만나니 누구에게 들킬 일도 없어요. 오빠랑 가끔 문자를 하지만 남편이 물어볼 때 택배기사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희 아파트가 현관식인데 앞집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오는 집이라 오빠가 우리 집에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2년 이상을 만나고 있어요. 오빠를 만나고 나서 저는 삶의 활력소를 찾은 것 같아요. 세상에 자신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는 전생에 오빠와 부부였는지 궁합이 너무나도 잘 맞아요. 평생 이렇게 오빠와 궁합을 맞추며 살고 싶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간혹 만나고 나면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나면 시간 아까운 사람 5가지 특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뺏어가는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밥값 안 내려는 사람과는 만나지 마라. 상습적으로 밥을 얻어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등의 푸념 섞인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상대가 어쩔 수 없이 계산하게 만든다. 그리고 서너 명이 밥을 같이 먹을 땐 계산할 때가 되면 계산서를 절대 먼저 짚지 않는다. 외투 또는 신발끈을 묶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계산 타이밍에 맞춰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한다. 그렇게 화장실을 다녀오면 계산은 이미 끝나 있다. 자신의 이런 행동을 친구들이 모르리라 생각하며 오늘도 돈을 굳혔다는 생각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당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차마 뭐라고 말하기에는 쪼잔한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인생이 불쌍하고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자신이 내고 마는 경우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번, 2번 돈을 내주다 보면 이제는 당연히 상대가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그 사람에게 밥값 좀 내라고 말하면 미안해 내가 낼게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약 그 값 밥 얼마 한다고 우리 사이에 치사하게 그러냐 라며
오히려 화를 내며 상대에게 면박을 주는 사람이 더 많다. 또 지갑을 안 가져왔네? 미안해 이번만 내줘라며 계산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다음에도 또 지갑을 안 가져왔다 고 말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밥을 얻어먹고 헤어진 후 다른 사람에게 쪼잔하다며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다. 참 신기한 게 밥 사줄 돈은 없으면서 자신에게 쓸 돈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 당신에게 밥을 안 사는 게 아니다. 만약 그가 진짜 밥을 먹기 힘든 상황이라면 애초에 만남을 거절했거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것이다. 즉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을 그만큼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날 때마다 얻어 먹으려는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둘째,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는 만나지 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공평한 것은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돈과도 바꿀 수 없으며 그 총량은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소중하다. 내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는 것은 상대방이 인생에서 10분을 빼앗는 것이며 이 시간은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 그러나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10분 늦은 것이 뭐 어때? 1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라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자신의 시간은 별로 값어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즉 자신은 평소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싸구려라는 말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시간도 자신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다.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약속,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면 오히려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화를 내냐며 시간을 낭비하여 화가 난 상대방에게 반대로 화를 내고 속이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 두 번 어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사정이라도 남의 시간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다. 그럼에도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약속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어떤 일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일처리가 느슨하고 변명을 자주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인간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일 수 없다. 서로서로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내 인생에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건 능력이 뛰어나든 간에 상관없이 시간, 약속을 자주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라. 나의 흘러가 버린 시간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으며 아까운 시간에 대한 것은 오로지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 셋째,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을 멀리해라. 세상에는 도움을 주면서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완벽한 성인, 군자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최소한 감사의 인사라도 듣고 싶은 게 사람의 힘이다. 그런데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끊기고 돈을 갚으라고 해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간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 연락을 끊어버린다. 그러고선 친구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솟구쳐 오른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고 교활하다. 도움을 계속 받으면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싸가지 없네.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 다시 받다라며 욕한다. 참을 인. 3번이면 호구라는 말이 있다.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그것에 대한 보답이 없으면 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상대에게 호구로 비춰졌을까? 이제 다시는 도움을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무례한 것이고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 보면 그런 사람들 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없고 정말 번듯한 사람은 못 봤다.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호의 의미를 모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호의도 배려도 베품도 그 의미를 알고 기브앤테이크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자.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멋진 사람이며 그 누구도 당신을 우습게 볼 자격은 없다. 넷째,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를 말하거나 받은 선물을 자랑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한다. 이런 자랑은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하며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말에서 그칠 뿐 남에게 베풀지는 않는다. 사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허풍이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자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여 말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다. 반면에 진정으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여유를 보인다. 그러므로
베푸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자기 자랑만 떠드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것이 좋다. 5째,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은 피해라. 사회에서는 때때로 상처를 주는 말을 장난으로 포장하고 상대방이 그것에 상처받으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며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어릴 적에 이런 친구를 만나 보았을 것이다. 또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장난스럽게 말하거나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 자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받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다른 사람이 상처 받았을 거라는 생각은 못한다. 이처럼 내로남불인 사람은 대부분의 일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행동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업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만약 무례한 장난을 치고도 나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며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고 좁은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책이나 멘토들은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고 말한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상대방도 달리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힘든 건 나고 피해보는 건 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바꿔야 할까? 우리에게는 그런 예심이 없다. 그 사람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변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도 우리도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대방과의 거리뿐이다. 노력이 소용없는 사람에게 더는 노력하지 마라. 중요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중요한 우리 자신을 잃지 말자. 그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살짝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된다. 만약 물리적으로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 사람과의 거리를 벌리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만나면 시간 아까운 사람 5가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3년 만에 충격적인 시댁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평범한 모습이 감춰진 추악한 모습들을 보았고 천벌받을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눠버려요. 저는 30살에 7년 사귄 동갑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대학 시절 같은 과 친구로 만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친하게 지냈고요. 남편은 저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저를 존중해주고 모든 것을 들어줬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께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분이셨고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켜주셨죠.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남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이상형도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저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저를 사랑해줬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군대를 가야 하니 기다려줄 수 있니?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저는 바로 승낙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친구를 넘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군대를 기다리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 키워갔어요. 그리고 서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취직을 했죠. 7년 반 연인으로 지내면서 서로의 집을 한 번씩 드나들고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며 지냈는데 남편의 집안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서로 터치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이라고 했죠. 저에게 결혼을 하면 시집살이 걱정은 전혀 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줬어요. 남편의 집안은 어머님과 2명의 누나가 있는 4식구였어요.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성스럽고 마음이 여린 분이셨고 외모 꾸미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나이가 50이 되어 가시는데도 매일 화장하고 머리를 하시고 속눈썹 펌까지 하실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쓰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가꾸시는 분이라 부지런하시다고 생각했었죠. 2명의 누나는 바빠서 7년 동안 2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남편 말대로 시댁 식구들은 정말 개인주의가 강했고 자신의 일은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가 심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 관여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집에 한 번씩 놀러 갈 때도 어머니는 늘 바쁘셔서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말에 저희가 데이트할 때 심심하다고 놀아달라고 전화하신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친구와 있으니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는 걸 보고는 아, 자유로운 가정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저의 짧은 생각이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결혼을 결심할 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싸운 적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부모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결혼은 남편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과 하는 것이라며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까 걱정하셨어요. 남편은 외아들이고 홀어머니와 2명의 누나가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 걱정의 주된 이유였죠.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의 걱정이라 여기며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고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흔한 싸움 한 번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결혼의 주인공은 여자라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춰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 예물로 옷 한 벌씩 해드리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명품을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지만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결혼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었죠. 그런데 예비시댁에서 갑자기 명품을 요구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야, 결혼 준비는 우리가 가능한 한 소박하게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너무 과한 것 같아.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님이 계속 요구하시네.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정말 미안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하나뿐인 아들에게 기대가 크셔서 그러시겠거니 하고 일단 요구하신 것은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죠. 저도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명품관에 가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필요 없다며 그 돈으로 저희를 위해 쓰라고 다시 돌려주셨어요. 저는 싫다며 구색을 맞추려 했지만 부모님께서 끝까지 거절하셔서
그 돈을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갔을 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신랑과 전화통화를 했어요. 신혼여행 중에도 전화가 왔을 때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결혼 후부터는 매일 통화가 이어졌어요. 첫째 누나가 시집을 갔고 둘째 누나와 어머니는 둘이서 살고 계셨는데 매일같이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자기야, 어머니랑 매일 통화해? 응, 네가 혼자 계시니까 많이 심심하신가 봐. 작은 누나가 같이 사는데 뭐가 심심하시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어차피 자기도 독립해서 살아서 같이 산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누나와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첫째 누나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매일 영상통화를 해서 아이를 보여주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제 남편의 부인이 제가 아니라 큰 누나인 줄 알 정도로 자주 통화했어요. 자기야, 누가 보면 자기 자식인 줄 알겠어. 됐어, 그냥 전화 오면 안 받으면 돼. 신경 쓰지 마.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 없는데 결혼 후에 부쩍 많아졌다고 했더니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이 더 친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면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내 아들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 외로워? 매일같이 전화를 주시기에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게 되었죠. 저희 친정은 저희가 간다고 하면 일을 다 마치고 피곤하니까 쉬라고 하시는데 이 집안은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왔는데 오랜만에 소고기 먹으러 가자. 내 아들, 이번 달에는 용돈 도전 초과하자. 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올케는 참 시집을 잘 봤어. 내 동생이랑 결혼했잖아. 저는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다음 생에는 형님이 결혼하시죠. 그건 안 되지. 가족으로 태어나야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개인주의적인 가족이었는데 결혼 후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 시댁 식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다는 말만 했습니다. 가족애가 끈끈하면 좋은 건데 이게 너무 과해서 저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자꾸 불청객이 되는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날도 아닌데 그저 어머니 한마디면 가족이 매일같이 모이기 일쑤였습니다. 가족 회의를 한다며 심심하다며 매일같이 시댁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이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우유부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더 흔들렸어요. 남편의 장점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저를 정말 답답하게 만들더군요.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단순 접촉사고가 나셨어요. 차에 큰 손상이 없는 단순 접촉사고였지만 형님들은 큰 사고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보험사에도 항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착한 며느리로서 전복죽을 끓여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거리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나야, 내가 여기서 잘 거지? 어머니, 저도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형님들이 주무시고 가세요. 나는 애를 봐야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난 오늘 남친 만나기로 했어. 너밖에 더 있니? 나 혼자 병원에 무서워서 못 있겠어. 남편이 이러더군요. 자기야, 집에 가서 밥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여기 자고 가. 난 괜찮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괜찮지 않은데?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한 남편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이 집안에 도움이 받게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는 병원에서 잘 수 없어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요. 어머니, 자식이 셋이나 계시는데 상의해보세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니 정말 속이 후련하더군요. 남편이 따라와서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자기야, 효도는 셀프야. 그리고 나도 출근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댁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장, 대청소 모든 걸 저에게 시키며 심지어는 용돈을 금액까지 적어서 요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어서 공동생활 통장을 만들어 일정 금액을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 버는 돈은 각자 사용하기로 했어요. 용돈을 드리게 되더라도 친정과 시댁에 똑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신이나 명절에는 인당 10만 원씩 드리기로 했죠. 저는 부모님께 각각 10만 원씩 드리고 시댁에는 어머니께 20만 원을 드렸어요.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친정은 1년에 2번 가지만 시댁은 매주 가고 각종 이벤트들로 인해 돈이 계속 나갔어요. 개인 비용과 공동생활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남편에게 말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는 것 뿐이었어요. 정말 답답한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죠. 어느 날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뜯어봤는데 백화점이며 마트 등 생활비 명목의 내역들이 줄줄이 있었고 심지어 모텔 사용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안해. 당신 몰래 어머니와 둘째 형님에게 카드를 줬어. 생활비와 용돈 등 카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돈을 지원해줬어.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공동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시어머니가 다 쓰도록 했다고 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심지어 카드를 줬으면서도 시댁에 갈 때마다 용돈이며 선물이며 왜 다 따로 있냐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절대로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 남자는 어디까지가 내 남편인가? 시어머니의 아들인가? 정말 말 그대로 그저 남의 편인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형님, 남편 카드는 제가 회수할게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들이 나 쓰라고 준 거야. 어머니, 한 달에 300만 원씩 쓰시면서 용돈이며 선물을 받으세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아이도 갖지 않는데. 네가 애를 못 갖는 게 내 탓이야? 동생이 돈을 잘 벌어서 준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동생 돈으로 생활하세요? 직접 벌어서 쓰셔야죠. 당장 나가지 못해? 저는 이만 가보겠다며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겨우 해결했다며 앞으로 시댁에 생활비 300만 원을 주고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더니 저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 전부를 생활비로 드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생활비가 줄어들었다며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부모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그저 심각한 바보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이대로는 당신을 믿고 내 인생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시댁의 울타리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두기엔 너무 불안하다고 했죠. 3년간 당했던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눈물만 흘리며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7년간 사랑했고 모든 것을 해주었던 남편을 용서해줄까, 용서하지 말까 고민했지만 그 실체를 생각하면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소중한 내 인생을 위해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고 저는 혼자서 지내고 있었는데
회사의 업무 때문에 남편의 컴퓨터를 켜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메신저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볼 생각은 없었지만 가족 단톡방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40여 개나 있더라고요. 마지막 메시지가 이혼에 관한 것일까 봐 확인해 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톡방의 주된 내용은 남편이 이혼을 잘했다는 이야기와 돈을 더 벌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보니 남편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일을 더 많이 해서 지금보다 더 벌 수 있지. 야근도 해서 야근 수당도 좀 받고. 너 결혼하느라 우리한테 뭐 주는 줄 아니? 더 노력해서 일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지금까지 널 키웠는데 네가 이 정도는 해야 은혜를 갚는 거지. 엄마 말이 맞아. 결혼해서 돈 벌 생각만 해. 그동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는 줄 알아?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지.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둘째 형님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단톡방의 메시지를 모두 읽고 나서야 모든 진상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13살 때 입양되어 와서 지금까지 그 집의 노예로 살아왔던 거였어요. 단톡방 속 남편은 감정 없이 그저 알겠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남편이 마냥 착한 줄 알았는데 그저 길들여진 불쌍한 아이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단톡방 공지에는 매달 5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지. 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을 봐왔는데 이 사람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까? 왜 이 남자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왔을까? 왜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면서 가족들에게서 지켜주지 못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 착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으로 좀 와. 중요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야? 남편은 경찰서에 와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내고 버티다가 남편을 불러 남편에게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어 경찰서에 붙잡혀 있었어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계산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다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보자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집에 와서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친정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엄마를 살려달라며 엉엉 울던 남편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남편을 떠올리며 이 사람을 내가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계산을 하고 합의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시댁으로 가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희 이혼할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가족은 저밖에 없네요. 이 사실을 왜 숨기셨나요?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셨던 것을 신고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해서 들인 생활비와 모든 것을 다 청구할 거예요.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해?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을 지킬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여보, 집으로 가자. 어머니와 둘째 형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지만 여지껏 조용했던 큰 형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옳게 잘 부탁해.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어.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인연을 끊고 서로 껴안고 몇 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큰 형님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도 언젠가는 부부의 자식이 있을 텐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용만 당한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댁과의 왕래는 끊었지만 큰 형님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정심을 되찾았고 큰 형님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와 둘째 형님에게 사과도 받았습니다. 시댁과의 왕래는 끊었지만 큰 형님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고 지냅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저희 엄마는 울면서 남편을 안아주셨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때 회사 일 때문에 컴퓨터를 켜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메신저를 보지 못했더라면 저희 부부는 헤어졌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 시댁에서는 남편이 결혼이라도 할까봐 결사반대했는데 저희 집이 부유하다는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남편이 저만 바라보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